윤 교수님은 성대를 졸업하시고 일본 도쿄대학에서 공학 박사신데 건축으로 공학 박사를 받으시고 성균관대학교는 제 모교이기도 한데 성균관대학교에서 1991년부터 한 30년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시다가 지난 2월에 은퇴를 하셔서 명예교수로 계시는데 오늘 멀리 수원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이종구 신부님이 아주 제일 좋아하고 적극 추천하시는 윤 교수님 오늘 양식주의 한국교회 건축이란 제목으로 8시 15분 정도까지 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15분 정도 혹시 여러분 중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물어보실 거나 혹은 참가자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으시면은 이게 저는 줌으로 강연을 한번 해본 적은 없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오디오를 켜셔서 이게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디오 카메라 그 다음에 비디오 카메라 비디오를 켜주시고 그리고 정 힘드신 분은 시작할 때 끝날 때라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시작하실 터인데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인석입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지난 2월 28일 날 정년 퇴임했고요. 명예교수가 됐습니다. 명예교수 된 곧 첫 번째 이제 외부 강연 나와서 교회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 자랑스럽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인데요. 저한테 이 목사님께서 부탁을 주셨던 거는 우리 개신교회의 한국의 개신교회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저희가 교회 그러면은 뾰족뾰족 아치 창으로 뚫린데 그 다음에 첨탑이 올라가 있고 십자가가 달려 있고 이제 그런 교회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되게 이제 고딕 스타일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전반부에 고딕 스타일의 건축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20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현대 건축, 그 다음에 모더니즘이 세계적으로 퍼지는데 역시 교회 건축도 영향을 받아서 양식을 깨는, 틀을 깨는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요새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틀을 깬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보시는 분들은 저 화면이 보이는 거죠? 네. 네. 교회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한옥 건물들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이실 텐데요. 저는 이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건축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의 개항 이후에 서양식 건축 양식이 들어와서 건축 문화가 들어와서 어떻게 정착이 되고 변천이 되어 왔는가 하는 쉽게 얘기해서 한국 근대 건축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21세기 들어와서,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으로, 근대 건축물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과업들을 받아가지고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 슬라이드 한 6, 7개 볼 거는, 교회랑 상관없이, 1876년에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개항을 해서 서양 문물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 건축이 어떻게 정착이 됐는가 하는 과정들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미리 받으셨던 교재에는 없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한옥들이 서양 사람들이 외교관 또는 무역업을 하려고 들어왔다가
당장 서양식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한옥들을 빌려가지고 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개항장, 항구를 여는 이제 그런 도시들에는 이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몰려 살 수 있는 거류지 또는 조개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건물들이 집단으로 생기게 되는데요. 왼쪽에 위에는 인천의 일본인 조개 지역이고요. 뭐 어떻게 보시면 그냥 일본 집들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가 부산에 제일 처음에 세워졌던 일본의 영사관. 그 다음에 왼쪽 아래, 왼쪽 아래줄에 맨 왼쪽 거가 처음에 일본 영사관을 짓고 너무 좁다 보니까 헐고 이제 다시 집을 짓는데 첫 번째 지은 집하고 나중에 새로 지은 집하고 보면은 첫 번째 지은 집은 2층에 베란다를 쭉 둬가지고 굉장히 개방적인 집을 만들었는데 일본보다는 역시 한반도가 조금 북쪽에 있다 보니까 춥거든요. 좁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베란다나 발코니 이런 거 다 없애버립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조개 지역의 집단으로 건물이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거는 왼쪽 위에 길다란 사진에 그 영국 사람들이 인천을 개항을 하고 들어와서 제물포에 영국 영사관을 지었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아래 저기 섬이 보이는 데는 월미도입니다. 그 앞에 해안가의 집들이 보이는 데는 저기는 중국 쪽의 지역. 지금도 인천에 차이나타운 가면은 저기 남아있는 집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이 집들은 차이나타운에 아직 남아있는 집들이고요. 여기는 일본 조개 지역에 세워진 집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개 지역의 해안가 또는 서울에 처음에는 기와집 빌려서 쓰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네 스타일의 건물들을 쭉 만들게 되죠. 왼쪽 위에는 정동에 지금 탑만 남아있는 러시아 공사관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빨간 벽돌 건물은 지금 서울 시내에 신세계백화점 뒤쪽에 있던 해군 헌병대로 옛날에 많이 알려졌는데 벨기에 영사관으로 지어졌던 건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지역은 떨어져 있지만 자기네들 건축 풍토의 그 건축 문화를 갖고 들어와서 왼쪽 위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정동 이화여고 언저리에 있던 프랑스 대사관, 프랑스 영사관입니다. 오른쪽은 목포 일본 영사관이고요. 자, 이런 건물들이 쭉 서양 스타일로 만들어져서 지어졌고, 그러고, 그 외국 문물이 막 들어오니까 교육은 제대로 받진 못했지만 여기에 있던 그 건물을 짓던 목수들이 눈썰미로 또는 그 서양 사람들 또는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아름아름으로 배워가지고 건물들을 만드는데 왼쪽 위에 지금 벽돌 건물은 삼청동에 금융연수원 안쪽에 들어가면은 번사창이라고 하는 건물이 하나 남아있는데 저거는 우리 구한말에 서양식 총을 만들려고 총 만드는 공장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기술 전수를 해주지는 않아가지고 총을 제작은 못하고 저기서 고장난 총을 고치는 이제 수리창으로 쓰던 건물인데 저 건물이 지금 한국에 남아있는 건물들 중에는 네 면을 벽돌을 쌓아서 만든 최초의 건물입니다. 가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집 짓는 거가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 틀을 만들고 위에다 기와를 올리거나 초가를 올리거나 이런 거였는데 건물 네 면을 벽돌로 본격적으로 지은 거는 지금 보시는 저 삼청동에 있는 건물이 최초의 건물이었습니다. 밑에는 독립문이고요. 자, 우리 목수들이 눈썰미로 또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그 지도를 받아서 만들기도 했고, 여기 이제 덕수궁 석조전인데, 저는 하딩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설계를 해서 일본 건설회사가 지었습니다. 근데 그 대한제국 시기에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그 언저리에 지어진 건물들인데
어쨌든 일본한테 우리가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조선인이 또는 대한제국인이 갑이 돼가지고 공사비도 지불을 하고 그런 그 권리를 행사했던 그 시기의 건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본의 탁지부가 생기고 통관부가 생기고 하면서 일본인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관청 건물들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시기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국 건축사를 전반적으로 보는 시간이 아니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건물들을 지었다고 하는 이미지만 좀 한번 훑어보시고요. 왼편 위에 있는 거는 창경궁의 원시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 흑백 사진에 있는 거는 신의주역입니다. 신의주역하고 부산역은 일본 사람들이 스테이션 호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층, 3층에다가 호텔을 만들어서 일본에서 관부 연락선 타고 부산에 온 사람들이 호텔에서 하루 묵고 그리고 기차 타고 서울 올라와서 서울은 역에 호텔이 없었죠. 그래서 조선 호텔을 짓는데 그리고 신의주로 가서 신의주에서 호텔에서 묵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게 이제 이런 그 역들을 만들었고요. 밑에 아래가 한국은행이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던 건물들입니다. 근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고전 스타일 건물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1926년도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세워지고요. 그런데 조선 총독부가 26년에 세워지면서 26년, 27년서부터 서울에 지어지는 건물들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고딕 양식 또는 그 르네상스 양식 뭐 이렇게 고전주의 양식을 짓다가 오른쪽 위에 남대문 옆에 저 건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무역진흥공사 일제시대 때는 저기를 상품진열관으로 지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아래는 아직도 저 건물이 남아있는데 적십자사 건물입니다. 남산 리라국민학교 건너편 쪽에 있는 건물이고요. 자, 이러면서 조선 총독부가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지면서 그 후에 지어지는 건물들은 모더니즘으로 지어지다가 모더니즘 이런 건물들이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팬시하고 이렇게 보이지만은 자꾸 보면 좀 지겹죠. 단순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장식이 들어간 건물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뭐 기억나시는 건물들 많이 있을 텐데요. 자, 이러면서 왼쪽 위에 게 명동에 있는 그 예술극장이고요. 그리고 일제 말기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그 한식 건물들을 역이나 박물관에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막 너무 지겹게 손댄 거를 치워버리고 뭐 일본 사람들이 손댄 거 말고 뭐가 없을까 그러고 쭉 자료를 뒤지면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건물들이 나오는데 서양 선교사들이 갖고 들어온 교회 건물들이 남습니다. 여기는 일본인 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이제 그런 건물들입니다. 왼쪽 위에는 명동성당이고요. 오른쪽은 대구에 있는 계상성당입니다. 그리고 원효로의 지금 성심여고 캠퍼스 안에 있는 옛날 용산 신학교, 캐도릭 신학교고요. 자, 이런 건물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개신교 건물인데 왼편 위에는 장대현 교회라고 기역자 남녀 분리하는 그런 그 교회가 세워지고, 정동의 정동교회, 오른쪽 아래는 YMCA, 왼편에 배제학당, 그리고 강화도의 성공의 성당.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일본 사람들 손 타지 않은 이제 이런 건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30년대 후반으로 가면 일본 사람들한테 배우기는 했지만 우리 조선인들이 이 건축교육, 서양식 건축교육을 받아서 진출한 사람들이 건물을 짓는데 오른쪽 위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화신백화점이고요. 저기는 박길용이라고 하는 분이 설계를 했고요. 왼쪽은 지금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 의과대학 교사입니다. 저거는 박동진이라고 하는 분이 설계를 하셨고요. 역시 그 대각선 고려대학교 도서관 박동진 선생이 설계를 하셨고, 왼편에 아래에 있는 건물은 전라남도 도청 옆에 회의실 건물인데 김순하라고 하는 우리 조선인 청년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후반으로 가면은 이제 우리 이 조선인들 건축가들이 탄생을 하면서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해방 후에는 그 남산에다가 사실은 그 조선 신궁이 있고 했던 김구 선생 동상 있고 했던 그 언저리에다가 국회를 만들고 국회회관 만들고 했는데 5.16 군사구태타 일어나고 또 남산 중턱에다가 저런 그 규모 있는 걸 만들어서는 도시경관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이제 저 계획은 포기를 하게 되죠. 이제 저러면서 모더니즘 건물들이 광복 후에는 쭉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흐름을 겪어오는데, 이제 저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문화재청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문화재위원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그 우리 개신교에서 문화재로 그 등록되거나 지정된 것들을 한번 쭉 추려봤습니다. 서울 정동교에서부터 대구의 제일교회, 강원도의 그 캐톨릭의 그 풍수원 천주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교회 건물들 또는 성당 건물들이 등록 또는 지정문화재가 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먼저 저 계중에는 뭐 제가 조사 나가서 보고서 써가지고 문화재가 된 것도 있고, 또 다른 선배님들이 하신 데 들어가서 그 학습을 하고 한 그런 데도 있습니다. 자, 그 문화재가 된 교회들이 있는데, 최근에 된 거가 그 왼편 위에 그 해방촌 언저리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 초대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일본인들이 목포에서 굉장히 많이 살았는데, 그 일본인 신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그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하던 공간이 있는데, 지금은 큰 마트의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목포를 조사를 하면서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뼈쪽 지붕 있는 거는 공군사관학교 안에 옛날에 멋있는 저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것도 문화재로 만들었고요. 근데 특히 이 한옥이 우리 교회의 예배 그 스타일에 맞춰지면서 굉장히 많이 다양한 이런 시도들을 한 것들이 있고요. 뭐 지금 보신 것들 조금 더 크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관련된 이런 시설물들도 등록 또는 문화재로 지정이 된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뭐 문화재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뭐 철원 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 때문에 다 파괴된 거지만 그 주추와 벽이 남아 있는 것만 가지고도 지금 문화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랑 관계 있는 거는 문화재는 되지는 않았지만은 지리산에 선교사들이 모기가 살지 못하는 800고지 이상의 말라리아 걸리지 않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지침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지리산의 사하라 태풍 때 허물어진 노고단이 허물러지면서 그 건너편에 있는 왕시르봉에다가 저런 캐빈들 많이 만들었었는데, 문화재로 하려고 여러 가지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리산 밑에 있는 다른 종교들이 지금 좀 길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저기 올라가서 보면 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가정을 꾸려야 되고, 또 그러면서 선교를 해야 되고 주님 뜻을 펼치는데 얼마나 고생들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왼편에 벽난로 보이는 데가 저기가 세브란스 병원에 계시는 인요한 박사, 아버님이 저기에서 기거를 하시고 하셨다고 하는 그 집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인요한 박사 저희가 조사 나간다고 그랬더니 묵은지를 가지고 저기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거가 그냥 뒹굴고 있는 건데 저게 샤워기입니다. 물을 끓여가지고요, 위에 구멍 있는 데다가 물을 넣어서 아래 손잡이 있는 거를 머리 위에다 들고 그 샤워를 하는 거죠. 샴푸도 하고. 그러니까 저렇게들 생활을 하셨던 저런 용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따지면서 건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복음이 어떻게 기록이 되고 민중들한테 어떻게 전파가 됐는가 하는 찬송가라든지 또는 성서가 어떤 식으로 출판이 되고 전달이 됐나 하는 것들도 좀 문화재가 되어 있고요. 또 뭐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광주 근교에 있는 삼도교회라고 하는 데를 조사를 나갔다가 건물이 상당히 많이 변형이 되고 해서 문화재로 가기에는 너무 조금 미흡한 데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이 과거의 역사서를 쭉 보여주시면서 왼편 아래는 옛날에 이런 모양으로 교회가 생겼어 하고 굉장히 그 서툰 솜씨이지만은 열심히 그림을 그리신 걸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이게 놓고 보니까는 문화재로는 조금 아쉬운데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노트하고 책이었습니다. 저게 당회록을 보면 매년 부활절, 성탄절 때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자 명단이에요. 생명록인 거죠. 그래서 교회 건물보다 이분들 손에 쥐고 계시는, 보관하고 계시는 저러한 그 귀중한 저런 것이 더 가치가 있는 유품들이 아니겠는가, 유물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옛 그림을 그려서 복원해 주시고 하시는 저 어른들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을 현장 갈 때마다 느끼고 배우면서 돌아옵니다. 이게 다 교회에서 갖고 계시는 기록물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계시는 댁에 계시는 분들께서 교회 또는 가정에서 갖고 계시는 신앙 관련 서적이라든지 기록들이라든지 다 허투루 두시지 말고 잘 보관하셨다가 문화재 반열로 같이 좀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건축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제가 연구를 해서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연구실에 이희준이라고 하는 대학원생이 박사과정 때 개신교의 예배 공간을 가지고 쭉 통계 분석을 내고 실측도 하고 앙케이트도 하고 해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 벌써 2008년도에 논문을 심사를 받았네요. 이준 박사하고 또 제가 논문 지도를 하다 보니까 간간히 그 학술지에다 논문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이준 박사가 연구한 거를 토대로 해서 정리를 쭉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배 공간이라든지 교회 건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한 거 아시고 싶으면 이준 박사한테 연락을 하시면 저는 이제 교회 건축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거를 다 한국의 건축 전반적인 거를 다루는 사람이어서 교회 건축에 대해서는 아주 깊게는 잘 모르는데 이준 박사가 굉장히 소상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도움을 요청하시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논문에서 이제 발췌를 좀 했는데요. 개신교 교회 한국에서 교회 건축을 공부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2008년 당시에 기존 발표된 논문들을 보니까 홍순명이라고 하는 분하고 임광성 선생님께서 쭉 정리를 하셨는데 시대 구분을 연대기로 하신 것도 있고요.
또 아예 교회 건물의 양식적인 특성, 또는 평면적인 특성, 뭐 건축적인 특성을 가지고 그 구분을 하셔서 쭉 정리를 하시는지 이런 그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복 이후서부터 2007, 8년경까지 이 국내에서 발행되는 건축 잡지에 교회 건축이 소개된 것들을 쭉 한번 그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협회에서 그 격월로 발간하던 잡지가 건축사라는 잡지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공간이라고 하는 도남은 옆에 창덕궁 옆에 공간이라는 설계사무소, 거기에 이제 김수근이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건축 잡지를 또 만드셨어요. 그 잡지, 그 다음에 건축문화 CA에서 플러스 이상건축, CA의 현대건축, 그 다음에 C3의 환경과 건축하고 CA의 현대건축, 건축세계, 건축인, 뭐 이 잡지들에서 교회 건축을 어떻게 다뤘나 하는 것들을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서 쭉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교파별로 예장, 감리교 해가지고 독립교단까지 한 7개 교단들이 어떤 분포로 다루어졌는가 하는 거를 쭉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역시 뭐 예장이 단연 제일 많이 다루어졌고요. 뭐 교회 수가 많아서 그렇겠죠. 그 다음에 감리교, 성결교, 뭐 이러한 순서였고, 그 다음에 연대별로 보시면은 70년대는 좀 듬성듬성 있는데 90년대 들어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제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에 빌리그레암 목사가 오셔서 여의도에 전도대 집회하고 그 다음에 엑스플로 오고 그러면서 그 효과가 막 나타나면서 신도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90년대서부터는 교회 건축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을 숫자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회 건축을 설계를 하면서 교회의 예배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건축계에서 초대교회 예배 본질이 무언가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한 거가, 신학자 마틴이라고 하는 그분이 정리한 것, 그 다음에 해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정리를 한 것을 놓고 예배 본질적인 요소, 그 다음에 예배 순서, 뭐 이거를 담는 그릇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강윤이라고 하는 일제시대 때 일본의 나고야에서 건축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서 건축 실무를 하시다가, 그 실무 사무소가 보리즈라고 하는 미국인이 운영하는 설계 사무소였습니다. 근데 보리즈라고 하는 분은, 미국에서 건축 공부를, 기초만 하고, 그 다음에, 학교 교회 채플에 아시아 선교를 할 젊은이들을 모집하는 부흥단들이 와가지고 부흥 집회를 하는데 이 보리즈라고 하는 분이 거기서 부르심을 받고 선교 사명을 띠고 일본을 방문을 해요.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선교를 해서는 생명력이 길게 못 가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안티프라밀이 있죠. 맨소레담의 일본 판권을 이분이 갖고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미션 계통의 학교를 만들고, 그러고 교토에서 설계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작업들을 합니다. 그 사무실에 강윤이라고 하는 분이 들어가서 설계 실무 경력을 쌓는데, 보리즈가 이화여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화여전이죠. 이화여전하고 연이 닿으면서 지금 현재
신촌의 이화여전 마스터 플랜을 짜면서 건물들 설계를 하는데, 그 조선 출신 강윤 당신이 가서 여러 가지 관여를 좀 해라.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성 감리교 신학교의 그 도면이 나와 있고, 위에 바실리카 평면 개념도 예배 공간 배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신학세계라고 하는 데에 강윤이라고 하는 분이 투고를 하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파를 넣은 건데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정구 신부님께서 바실리카 교회를 설명을 해드렸을 텐데, 우리 교회는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그 바실리카 타입이 우리 종교 행위, 예배 행위하고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생명력이 깊게 20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쭉 강대상 쪽으로 진행을 해서 강대상을 쳐다보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면은 다 뒤로 나오고 하는 이제 이런 건데, 서양도 남자 자리하고 여자 자리가 나누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러한 개념으로 교회를 짓는 것이 좋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강윤이라고 하는 분께서 좀 문장으로 써놓은 거를 우리 이준 박사가 정리를 한 거가 제단, 그 다음에 옆에 성가대, 그 다음에 그 성서를 두는 성서대, 그리고 설교대, 그리고 세례소, 성당과 해중석, 그리고 성단을 만드는데 비용은 교회 만드는 전체 비용의 절반을 들여야 되노라, 뭐 이렇게 제시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지난 시간에 이정우 신부님께서도 보여주셨을 텐데, 그 성 베드로 성당, 지금 현재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 그 전에 목조로 만들었던 베드로 성당이 바실리카 타입의 오른쪽으로 팔이 달리면서 십자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제 저게 십자가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바실리카 성당이 이제 굳혀지는 거죠. 그리고 집중식 평면이라고 하는 게 또 계속해서 한 번씩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 동그란 평면에 올라가는 것은 동로마 쪽으로 가면서요, 비잔틴 제국에서 많이 채용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저거가 기본이 돼서, 무슬림들이 가서 절하고 하는, 회당이, 모스크가 기본적으로 저기에서 이제 발달을 하는 그런 기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집중식 평면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라고 하는 데가 아까 비용의 절반 정도를 투입을 하라라고 하는 이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시는 그 설교자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늘이랑 수직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말씀 받은 것을 오른쪽에 이제 수평적으로 신도들한테, 교우들한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이라고 하는 데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그런 그 교차점이고요. 이제 이것을 놓고 이제 교회가 성립이 되는데, 와이트라고 하는 분들이 이 교회 모식도를 정리를 해놓은 게, 이 평면도를 보면 왼편에 이제 G는 모인다고 하는, 게더링이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모여서 서로 담소 나누고 인사 나누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동 공간, 진입 공간으로 들어가서, 그 양옆으로 이제 회중석에 앉게 되죠. 그 다음에 노란 점선으로 테두리 쳐놓은 데가 이제 성소의 공간인데, 저기가 강단이 되고요. 이제 강단은 빨간색 P로 돼 있는 데가 이제 저기가 설교대고, 그 다음에 A라고 돼 있는 데가 성찬대, 그 다음에 파란색 B로 돼 있는 데가 세례반, 또는 이제 이 건물 밖에 위에 파란 동그라미로 채워진 데가 있는데,
그 침례탕을 따로 만드는 데들이 있죠. 근데 저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가 기본적인 다이어그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낭만주의적인 배치는 그 성소대를 가운데다가 놓고 설교자 또는 사회자, 기도자가 서로 양옆에서 마주보게 하는 이제 이런 배치가 있는가 하면은요, 부흥주의적 배치는 위에 등단한 사람들이 전부 다 회중석을 쳐다보게끔 돼 있고 설교단이 가운데로 그 중앙축에 놓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재단을 조금 더 강대상을 강조를 하려고 하면 두 단으로 한 단을 더 올려서 놓는 이러한 그 예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실리카 타입을 기본으로 해서 긴 축을 가지는 장방형 평면이 나오는가 하면 이것이 계속해서 중앙 집중식으로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나오면서 여러 가지 평면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 기역자 교회를 좀 보셨는데요. 우리 선교 초기에 남녀 7세 부동석을 철칙으로 삼고 있었던 유교사회, 유학사회의 교회당 한 건물에 남녀가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서 동네 어른들이 교회에 사람들을, 자녀들을 보내지를 않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녀 자리를 분리를 하고 여의치 않을 때는 가운데다 커튼을 쳐서 서로 분리를 하기도 했는데,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아예 기역자 평면을 만든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녀 구분하는 게 이제 그 방향이 옛날에 우리 전통 공간에서 음양오행을 넣고 주역을 넣고 그다음에 주작 아래에서 얘기했던 이제 그런 것을 놓고 보면은 남쪽을 앞에라고 했을 때에 좌측이 양으로 해서 남자 자리, 우측이 음으로 해서 여자 자리, 뭐 되게 이제 이렇게들 공간 개념을 생각을 했는데, 남녀 분리를 하면서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건물일 경우에 또 한옥을 빌려서 했을 때 그림 4-3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 강단이 있고 앞자리에 남자들을 앉히고 뒷자리에 여자들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있는데 남자 들어가는 입구하고 여자 들어가는 입구하고 저는 서로 반대편에다가 놨고요. 그 다음에 뭐 가정집을 좀 활용을 할 경우에는 대청에 해당되는 부분에 그 강대상을 놓고 거기 넓은 데다가 남자들을 앉히고 그 다음에 왼편에다가 여자들을 옆방에다가 앉히고 이제 이러한 그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4-7의 가 같은 경우에도 남자들이 하여튼 강당 가까운데 여자들은 좀 비껴있는 그래서 가운데다가 커튼을 치는 이런 배치를 하다가 나를 보면 강단이 있는 데다가 이제 가운데다 벽을 만들든지 휘장을 커튼을 치든지 해서 남녀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남자 자리가 강단을 쳐다봤을 때 왼편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쳐다보면 오른쪽에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역자 건물도 역시 강단에서 쳐다봤을 때 오른쪽에 남자 자리고 왼편이 여자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주역에서 봤던 남자 여자의 공간 개념으로 보면은 반대죠. 그래서 이준 박사가 이제 이거를 쭉 하다가 우리 전통 개념하고는 다른 그 남자 여자 역전 현상 공간에 반전이 왜 일어났을까? 이건 그 사도신경에서도 나오고 하는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보셨을 때 우편, 이제 그러면서 남자를 조금 더 위에다 놓는 남존 여비, 이제 이렇게 해서 남자를 오른쪽에다 앉혔을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이제 추론을 하고 논문에다 넣었는데 뭐 이걸 또 반론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서울 지역의 수도권에서 예식장을 가서 보시면은요. 혼주석이, 신랑석이 지금 그, 나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신랑 측이 주례자, 그러니까 회중석에서 주례자를 쳐다봤을 때 이 평면처럼 왼쪽이 신랑석이고 오른쪽이 신부 자리 있죠. 네. 근데 부산 쪽에 가서 보니까는 반대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부산 쪽이 경남, 영남 지역이 아무래도 유교 이런 거가 계속 짙으니까는 반전 현상은 거기까지 안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자, 그래서 한옥교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직도 이 건물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문화재가 된 교회들도 있고요. 자, 이게 우리 이준 박사가 자료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양쪽에 건물 외부에서 찍은 거예요. 출입구에서 찍은 건데, 그림 자세히 보시면은 사진에 왼편에 남자들이 많고 오른편에 여성들이 많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보면은 왼편에 남학생들이 많고 오른편에 여학생들이 많은데 저거는 출입문에서 남자 여자 출입문이 각각 다르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기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역자 교회 아니더라도 이렇게 간단한 평면에 남자 여자 분리된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 예배드리는 장면들을 보더라도 역시 강대상을 향해서 왼편이 남자 자리고 오른편이 여자 자리고 여자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요. 대전의 어느 교회를 거의 한 2-3달 정도를 주일 예배, 제일 11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가서, 큰 교회들은 CCTV가 다 달려 있어서 녹화를 좀 부탁을 해가지고요. 예배 시작 전부터, 한 1-20분 전부터 예배 시작하는 중간 지나가면은 뒤에 오시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한 30분가량을 녹화를 떠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관계자분들한테 여쭤봐서 뒷모습 보시면 다 아시니까 이분은 누구시고 직분이 뭐고 하는 것들을 일일이 다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남녀가 같이 부부가 오셨다가도 문 들어오면서 이게 2007년쯤에 조사한 건데 그때도 남자 신도는 지금 우라고 돼 있는 쪽으로 가시고, 여자 성도는 또 좌라고 돼 있는 쪽으로 가셔서 따로따로 앉으시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가서 앉으시는 분은 역시 교회 장로님들, 직분 맡으신 분들,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앞쪽에 앉고, 그러면서 뒤쪽으로 이제, 평신도들, 이런 분들이 앉으시다고 하는, 이제 그런 거를 한 5-6주, 조사를 하면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간 안에서도,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왼편, 맨 앞쪽, 강백상에서 봤을 때 오른쪽 맨 앞쪽을, 우리 교우들이, 좀, 높은 위계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아직도 공간 개념 속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밝힐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장방형, 직사각형의 평면을 가진 교회들이 이제 점점 1974년서부터 점점 변해 오는데, 장의자 배치가 조금 틀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강대상으로 향해 나가는 가운데 주 통로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건물 평면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둥그렇게 바뀌기도 하고 마름모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역시 가운데 큰 통로가 생기면서, 성가대석이 강대상의 오른쪽에 가든 왼쪽에 가든 회중석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러한 변형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장방형을 가지면서도 이제 달걀형이라든지 물고기형 이런 평면들이 생겨나고, 대신에 강대상을 보시면, 온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강대상에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그냥 스테이지처럼 이렇게 돼 있는 데들도 더러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바실리카 교회에서 베드로 성당, 원래 베드로 성당처럼 이제 팔을 붙여서 십자가 형태를 나타내는 이런 교회들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좀 가운데로 집중을 해야겠다. 그래서 의자들을 완전히 각도를 틀어서 놓는 이러한 배치 방법이 나오면서 마름모 또는 벌집 모양 이러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장면들은 이 교회들이 이 강대상이라고 하는 데가 뭐 의미가 없게 그렇게 반전이 되면서 완전히 스테이지화하는 이러한 그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1980년대 후반 또는 90년대 초반에 그 미국에서 큰 움직임으로 열렸던 열린 교회의 개념들이 들어오면서 그 강대상이 스테이지화, 무대화 되면서 위에서 여러 가지 찬양과 율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설교자의 메시지보다는 그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행위들 또는 그 위에서 그 읽혀지는, 더더구나 이제 스크린까지 위에 매달리게 되면서 설교자의 메시지에 의존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오면서 회중들한테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그러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전반적인 얘기를 이렇게 해드렸는, 요게 마지막이죠. 네. 이거 죄송합니다. 다시 공유 좀 해주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넣을게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필요한 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맨 마지막에 보셨던 그 강대상이 스테이지화해 나가는 이러한 그 변화 속에 수직으로 축이 형성이 되면서 하늘에서 그 내려오는 말씀을 설교자가 받아서 회중들한테 수평적으로 전파를 하고 하는 이 개념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 열린 교회를 비롯해서 또는 집중식 교회 배치를 하면서 그 시도를 했던 또는 바랐던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0년대까지 이 강대상에서 말씀하시는 설교자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렁차게 예배실 안을 채우고, 또 거기에 하늘의 그 천사의 음성으로 들리는 찬양단이 거기에 더불어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장치로 늘 생각을 했는데, 이제 행위라든지 또는 시각적인 매체들을 통해서 회중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들어오면서 전혀 다른 개념들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 모식도에서 보는 이런 그 설교대가 있고, 그다음에 성찬대가 있고, 세례반이 있고, 그리고 그 이 하나의 묶음을 놓고
성소라고 생각을 했던 이런 거가 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틀을 깨는 이제 이런 교회들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콰이어라고 하는 C 보라색 동그라미가 맨 뒤로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 성가대가 아예 교파에 따라서는 성소 뒤쪽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회중성 맨 앞쪽에 위치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세례반이라고 하는 조그만 장치물 가지고는 부족해서 아예 욕조에다가 탕에다가 물을 받아서 침례를 하는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 현대교회에는 저성소라고 하는 강단이라고 하는 데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까 하는 것이 오늘날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저기에서 성찬대라고 A 녹색 동그라미 돼 있는데도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거의 성찬식 하지를 않죠. 물론 성공회에서는 하고 캐톨릭에서는 매주 성찬을 합니다만은 영성체를 합니다만은 개신교회에서는 성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배 의식 속에서 상당히 많이 약화가 돼 있고 생략이 돼 있고 아주 중요한 절기 때만 좀 하는 것이어서 성찬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성도가 막 신입교인이 늘어나고 막 이럴 때는 세례 주는 빈도가 자주 있었고 또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새 같은 때 교인은 계속 줄고 또 고령화돼 나가고 그 세례라고 하는 거가 거의 유아 세례 이외에는 요새 청소년 인구도 교인 수도 좀 줄고 하는 이 상황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제 청소년이 되더라도 세례는 하지는 않죠. 세례 안 하고 청소년들 하는, 하여튼 약식으로 그냥. 입교식 내지는, 그러니까는, 세례라고 하는 것도, 별로. 결국엔 그냥 피라고 하는 설교단만 지금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신학의 본질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성찬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 또 세례 또는 침례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하는 근본적인 그런 되물음의 시기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모식도를 놓고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바실리카 타입의 교회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 개신교회 교회에 맞는다라고 하는 거가 결국엔 가운데 있는 화살표 이동 공간이라고 하는 저기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따라서는 이 노란 테두리 돼 있는 성소라고 하는 또는 강대상 강단이라고 하는 저 뒤쪽에 출입구가 있어서 목사님 또는 성가대가 뒤에 보조 출입구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꽤 많은 교회들이 지금 G라고 돼 있는 현관 부분에서 강대상을 향해서 프로세싱을 하는 그런 예배 절차들이 아직 살아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헌금을 교회 예배당 안에 본당 안에 들어갈 때 예배실 입구에다가 헌금통을 넣어서 거기에다가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놓은 거를 위원들이 걷어서 헌금 바구니에다 옮겨놨더라 하더라도 그거를 바구니를 받은 헌금 위원들은 다시 짝을 이루어가지고 가운데 통로로 해서 강대상 쪽으로 가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드리고 헌금 기도를 하고 그 재단에다 올려놓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 이거 마치면은 또 헌금위원들은 저 중앙 통로로 다시 걸어 나오게 되고요. 또 그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헌금통을 돌리는 그 교회에서도 역시 저 중앙 통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헌금위원들이 양쪽으로 있어서 헌금 바구니를 옆으로 돌려드리고, 그리고 뒤로 다 모이게 되면 위원들이 다시 또 강대상으로 가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캐톨릭도 물론 그 사제들이 뒤에서부터 그 십자가와 또는 그 향통과 뭐 이런 거를 들고 강대상 가는 프로세싱이 중요하지만, 개신교회에서 목회자와 또는 성가대가 예배 시작 전에 진입하는 그런 동선을 처리하는 중앙 통로, 그 다음에 헌금을 하는 그 순서에서 중요한 통로, 또 예배 다 마치면 축도하신 목사님 또는 예배 담당자들이 다시 저 중앙 통로를 통해서 이끌어 나온단 말이죠. 아주 교회가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곳을 다 행진을 못 하시니까 이제 뒤에 보조 계단으로 해서 아래쪽 현관으로 홀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저 중앙축이라고 하는 이동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뭐 중앙 집중식의 평면이든 또는 그 여러 형태의 시도들을 했지만 계속해서 중앙 통로는 살아있는 이러한 배치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성가대의 자리인데요. 뭐 교회 음악 하시는 분들, 또 성가대원 또 지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 성가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 그 회중석 맨 앞자리, 그런데 회중이 강대상을 향해서 보고 있는 그 방향으로 같이 앉아가지고는 노래 부르는 분들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분들이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완전히 마주보게 하기에는 공간 처리가 힘들다 보니까 서로 그 직각으로 만나는 그러한 의자 배치들을 해서 성가대석을 만드는 예들이 왕왕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건물이 좀 크고 예배당 면적이 많이 나오면은 저 제대 뒷부분에다가 성가대석을 만드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적으로 보시면 교회 평면은 상당히 많이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시도가 있지만은 중앙 통로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살아남는데, 그것은 예배 의식이랑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197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까지 교회 평면을 보면 강대상 부분은 상당히 가벼워지는 그러한 그 추세를 볼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8시 15분까지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양식주의의 얘기를, 평면 가지고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지금 건물 외관들을 보시면, 뼈조가치를 쓴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문화재 건물에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교회 그러면 그 아이들 보고 그림 그리라고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뼈조가치를 놓고 그리죠. 여기서도 보면은 아치로 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종탑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이 뼈조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만 둥그런 아치가 돼 있는데, 양식적으로 보면 뼈조가치를 토대로 한 고딕 양식의 건축물들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아까 우리 한국의 일반 근대 건축사 건물들을 쭉 설명을 드릴 때
1926년 후반이 되면 남대문 근처에 굉장히 추상성이 강한 건물도 세워지고 모더니즘이 강한 건물도 세워지는데 일제강점기 또는 1970년대까지 모더니즘의 교회 건물들이 그렇게 많이 세워지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시는 이러한 고딕 양식이나 또는 그 성공의 성당 같이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세워졌습니다. 목포에는 양동성당도 둥근 아치 건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대구에 있는 제일교회도 역시 뾰족 아치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성공회 강화성당은 성공회의 선교 전략 또는 포교의 기본 방침이 교리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토착 문화를 받아들이는 이제 그러한 그 선교 전략이 있다 보니까 이 강화성당은 한옥교회인데 그냥 한옥교회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독특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바실카 양식 이 우리 교회랑 많이 맞아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모스크나 또는 불교 사찰이나 다른 종교들을 보면 뭐 이정구 신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어떤 대상물을 놓고 절을 하죠. 특히 그 무슬림들은 메카 방향을 향해서 그 시간 맞춰가지고 하루에 5번씩 절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 메카 방향에 맞출 수 있게끔 이 스마트폰에 나침반 앱이 들어가 있어서 세상 어디를 가든지 위도경도 다 따져가지고 메카 방향을 가리키는 이제 그러한 나침반이 앱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 IT 기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매 시간 알려주는 얼람을 맞춰주는 그런 앱도 있고 한데, 우리 캐톨릭이든 또는 개신교든 간에 우리는 어디다 절은 하지는 않죠. 그래서 강대상 위에서 제단에서 말씀하시는 선포를 듣는 것이고, 그 선포를 하는 그분을 통해서 그 천국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생각을 하게 되고 성령을 느끼게 되는데, 그 강대상에서 얘기하시는 메신저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편한 시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집중식 평면을 만들어도 고개를 돌려야 되고 상당히 좀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바실리카 타입의 교회가 우리한테 맞는데요. 좀 강화성당 얘기하다가 이 얘기 나왔는데, 우리 바실리카 교회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자, 이거 제 모습이 보이시나요? 네. 네. 자, 이런 지붕에 이 폭이 짧고 이 폭이 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를 입구로 해가지고 이제 강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바실리카 타입의 교회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지붕을 이대로 놓고 우리 불교 사찰을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대웅전 또는 뭐 정멸보궁, 대웅전 하는 현판을 여기다 달죠. 그리고 부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부처님이 이 방향을 쳐다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긴 변을 향해서 이렇게 보고 계시고,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절을 하고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런데 영국 선교사들이 성공의 선교사들이 와서 이 한반도에 사는 불교 신도들이 이 숭앙하는 절이라고 하는 데 가서 보니까는 이런 건물인데 지붕이 이렇게 생겼는데 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일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교회 평면을 만들다 보니까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기독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그대로, 사찰 건물 그대로 갖다 놓으면서 입구만 이쪽으로, 짧은 측면 쪽으로 넣어서 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옥교회들이 처음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서양 기술을 배운 건축가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회들이 생기는 거죠. 군위의 성결교회라든지 또는 남제주의 그 군인들을 훈련시키던 그런 데의 군대교회인데도 저런 교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되게 보시면 많은 교회들이 그 아치를 가진 그 대부분이 빨간 빨간 벽돌에다가 뾰족 아치를 세운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장면을 보셔서 그 목포 중앙교회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저희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목포시에서 저 교회를 사가지고 그 전시관으로 쓰고 있는데요. 일제시대 때 불교 절이었습니다. 동본원서 히가시본관지라고 하는 불교 절이었는데 일본인들이 주 신도로 있던 절들이 무주공산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45년도에 광복되고 48년까지 미군정 3년을 거치게 되는데 미군정청에 있는 장교들이 대개 그 개신교 신도들이고요, 크리스찬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을 접했고 또는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영어가 소통이 되니까 미군정청의 미군 장교들의 특히 종교 건물, 적상 가옥들을 막 다루는데 종교 건물 다루는 분들이랑 접촉이 생기면서 일본인들이 섬기던 절, 그 다음에 일본 신사, 그리고 천리교, 요 세 개는 뭐 거의 90% 이상이 일본 신도들이었고, 일본 사람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빈집이 되니까 기독교 인사들이 미군정청에 가서 교섭을 해가지고 그 빈집들을 개신교 교회로 상당히 많이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히가시 본관지라고 하는 저 일본인들 절이 이 목포의 기독교 교회로 쓰이면서 우리 기장교단의 김혜동 목사님께서 저기 오랫동안 시무를 하셨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절인데 기독교식으로 안에다가 잘 배치를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목포시에서 이제 저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 미술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회 성당이 대부분 이런 한옥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뾰족 아치를 사용한 그런 교회 건물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문화재 교회를 놓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내부 예배실 평면이 중앙 통로가 굳게 살아나고 재단이라고 하는 데가 점점 가벼워지는 이제 그런 추세에 관한 얘기들을 쭉 해드렸습니다. 오늘 준비된 뭐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형식의 틀을 깨면서 오늘날까지 교회들이 지어지는데 아까 그 재단 부분의 모식도를 놓고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얻은 것은 뭐고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또 잃은 것은 뭐고 지금 이 시점에 챙겨야 될 게 뭐고 또 코로나 사태를 2년 넘게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많은 체험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찾을 수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뭐에 유념을 해야 될지 하는 얘기들을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 격식에 맞추어서 그 어느 틀 안에다가 맞추는 양식주의에 근거한 교회들이 쭉 발전해 온, 발전이라고 그럴까, 변화해 온 그런 과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궁금하신 점, 또 같이 의견 나누실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좀 말씀 나누시도록 하죠. 재미있지 않은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밌어.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이렇게 표해 주시면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은, 말씀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채팅 2개 들어와 있는데, 뭐. 예. 예. 질문 있으시면 우리 미국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김지연 한명성 목사님 부부 혹시 얘기하실 거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코멘트는 아까 그 앞에 그 말씀 전하는데 성찬상하고 세례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로 미국 장로교회는 성찬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찬 테이블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미국 장로교 예배 모범에도 보면은 성찬을 안 하더라도 그 빵과 포도주를 거기다 놔둬가지고 그 신도들에게 그 어떤 그거를 계속 염두에 두게 하라는 그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세례반 같은 경우 세례가 별로 없다 그러던데 그 대신 그 reaffirmation of baptism이라 그래가지고 세례를 재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중에도 그 죄 회개와 용서를 할 때, 용서를 선포할 때 대부분 목사님들이 세례반에 서서 그 세례반에 물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쭉 흘리면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용서를 선언하는 그 근거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세례를 받아서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을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세례 용서를 선포하는데, 어떤 그런 점에서 세례가 별로 없다 하더라도 세례 이미 받은 분들이 내가 세례 받은 사람이지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것으로서 세례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한국 교회에서는 싹 없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때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처음에 미국 장로교회 예배 참석해서 보니까 내가 이거 천주교 미사를 참석한 건지 개신교 예배를 참석한 건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예전 중심이었는데, 그 한국교회의 예배 방식이 미국에서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 봤더니 그 에팔레치아 산맥 그쪽에는 아주 가난한 동네,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들, 그런 교회 같은 형식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초기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분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급선무다 보니까 어떤 그런 그 미국 교회 안에 있는 예전적인 형태를 다 빼버리고 아주 간소화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미국은 재밌는 현상은 그 아주 보수적인 남침내교 같은 경우는 성찬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남침내교에서도 성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침내교에서도 성찬을 아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예. 귀한 코멘트. 네. 잘 배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사관님들 중에서 구세군은 성찬이 기본적으로 없는데, 혹시 사관님들 중에서 혹시 최혜주 교수님 얘기하시죠? 질문.
네, 저기 말씀 아주 재밌게 또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일제 시대가 끝나고 예, 그 일본 교회들을 저희가 이제 기독교에서 접수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교회에서 이제 교회로 되고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그때 이제 그 일본 하여튼 불교잖아요. 네. 그런 장소를 이렇게 접수해서 교회로 만드는데 반응이 어땠는지가 좀 궁금해요. 적극적이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좀 이질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사람들이 좀 힘들어했는지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일본의 불교나 다른 종교 시설을 네, 한국 교회가 접수해서 네, 처음에는 좀 이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찰이었을 경우에는 불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사였을 경우에는 뭐 전혀 내부 구조가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교회에 맞게끔 고쳐서들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 이상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 젊었을 때 김혜동 목사님, 아까 목포 중앙교회 심우하시던, 김혜동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도 심우를 하셨는데, 이제 그때, 그 자제분들이 이제 저희 또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이제 계속 시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그냥 익숙해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서울역 앞에 있는 서울 성남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서울 성남교회, 그 다음에 서울의 경동교회, 영락교회, 세 교회가 전부 다 천리교 재산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역 앞에 있다 보니까 서울역 앞에가 아마 천리교 조선 본부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락교회 자리가 남신도들 남자 신도들의 근거지였고, 그 다음에 장충동의 경동교회가 여성들의 본산지였고, 근데 이분들이 쑥 빠져나가니까는 완전히 빈집이 됐죠.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또 송창근 목사님, 이분들이 미군정청에 교섭을 해가지고 교회를 교회로 쓰도록 종교시설로 접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역 앞에 성덕교회 터에는 조선신학교가 이제 거기에 세워졌던 거죠. 지금 한신대학의 전신인, 물론 수유리로 나중에 이사를 갔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공간을 기독교식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거 일본 사찰도 불단이 있고 다 절하는 이런 타입인데, 근데 일본 사찰이 보면은 이렇게 설법을 하고 하는데 좀 장의자 같은 게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썼던 그런 식으로 앉아서 설법을 듣고 하는 그런 장치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조사하고 좀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을 가로놓으세요. 마지막으로 다른 분, 한 분 더, 한두 분 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표해 주시면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무 사관님, 구세군은 예배 공간이 개신교 다른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데하고 특별히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예, 구세군에서는 이제 비성찬 의식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뭐냐면 구세군이 이제 초창기 때는 성찬 의식을 했어요.
게다가 이제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의 그 모습들이 이게 변화가 다시 되질 않고 그곳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초창기에 성찬 의식을 행하다가 성찬 의식을 아예 행하지 않아서 비성찬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신학적인 사상이 뭐냐면 삶의 현장으로 그 나눔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삶의 현장으로 삼아서 사회복지 현장으로 들어가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구세군의 비성찬 의식을 행하는 신학 사상이 됐거든요. 그리고 설교단 밑에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구세군은 자비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비석이라는 것. 그 자비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갖는. 지금도 많이 이제 우리 구세군도 장로교화된 그 예배의식이 있었지만 초창기 구세군 예배의식은 사실 순서가 없습니다. 모여서 찬송하고 은혜 받은 그분들이 기도하고 하는 이것들이 이제 현대 구세군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서 많이 의식화된 건 있는데 구세군에서는 자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스스로 스스로 나와서 회중석 앞에 나온 자비석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결단하고 들어가는 그러한 자비석이 구세군 예배에는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결단해서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혹시 다른 분 질문하실 거 있나요? 특별히 없으면은 오늘은 좀 이런 시간이지만 여기서 오늘은 마치고. 제가 한 가지 좀. 예. 아까 처음에 김지현 한명성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럼 미국의 개신교는 뭐 교파 상관없이 전부 다 그 세례반하고 성찬대하고 다 가지고 있고, 하여튼 그거를 서로 확인을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분위기라고 그럴까? 뭐 저는 다른 교파는 잘 모르겠고 다른 교파는 어떤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그 예전을 많이 강조하는 성공회, 장로교 또 그런 쪽에서 아마 이 세례반과 그러니까 성찬대 그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있었던 뭐 신학교나 또 미국 교회는 정말 아주 자주 그런 예식을 치렀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예배 공간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게 꼭 공간보다도 예배 중에 이런 세례나 성찬의 그 중요성이랄까? 이제 중요한 건 알지만 그걸 매주 혹은 매달 그 실행하면서 그 중요성을 더 체화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교회는 그것이 많이 생략되고 정말 1년의 연중 행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우리 예배 중에 그런 예식 예전이 또 공간을 우리가 규정하는데 1년에 한 번, 두 번 쓸 거면 굳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될까 하는 그런 걸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교법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가까이 했던 그러면 거기 미국 분들 다니는 교회하고 한인교회만 있잖아요. 한인교회도 그러면 미국 분들 교회와 같은 그런 패턴인가요? 아니면? 네, 그래서 미국 장로교에 속한 한인교회들 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따라가는 거죠. 네.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온라인으로 할 때 미국 그 장로교인들이 제일 그리워했던 게 성찬이었습니다. 예, 오세조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성찬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저는 기독교 한국 루터회 소속 목사입니다. 근데 저희 그 루터회는 매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는데요. 저희도 매주 성찬합니다. 네, 저희는 성찬, 말씀하고 성례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주 성찬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장방령에서 그 통로, 중앙 통로는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그 입장이라는 걸 해가지고 성가대하고 담임 목사하고 반드시 입장할 때 그 통로, 중앙 통로로 갔다가 또 퇴장할 때도 그쪽으로 이제 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공간 구조가
그 앞쪽 이제 뭐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뭐 강단, 재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거의 똑같습니다. 어느 루터교회를 가든지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 뭐 제대라고 하죠. 저희는 이제 성만창상이라고 하는데 그 제대가 가운데 있고 뭐 좌측이나 우측에 설교단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세례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정구 신부님 말씀하신 성가구 3개, 세례대, 설교단, 재단 요 3개는 저희 공간 구성에서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요 3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저희 뭐 루터교회 맨 처음에 오신 분들도 이제 그 미국 북장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적으로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는데요. 저희 초기 선교사님들 저희가 이제 1958년도에 좀 늦게 선교했는데 한 선교 초기에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본교회를 가기에는 좀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은 뭐 잠깐 뭐 부모님 댁에 왔다거나 그래서 이제 동네 근처에 교회가 있다고 해서 이제 저희 교회 왔다가 막 앉았다 일어나고 막 입장하고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교회라고 왔는데 여기는 이단인가 보다. 천주교회도 아니고 예배 의식은 낯설고 그래서 많이들 가셨다고 그래요. 예, 근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예전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예전 맨 처음에 그 예전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더 은혜로워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공간에 있는 그 구조들 왜 저희는 설교단이 항상 좌측 아니면 우측이니까 항상 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제 물어보죠. 왜 가운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게 항상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은 오히려 좋아하시고 예전에 한 요소를 이렇게 예배 교육하면은 오히려 좋아하시고 저희도 개인적인 바람은 그 예전이 갖고 있는 그 좀 그런 요소들을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알려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성찬 얘기하다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무리하시죠. 예, 오늘 뭐 이렇게 그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가 100여 년 전에 들어와서 이 땅에 정착되는 과정, 건축물 중심으로 해서 봤는데요. 뭐 여러분들께서 좋은 얘기 많이들 해주셨는데 하여튼 근본을 잃지 않고 또 그 중심축으로 잡아야 되는 기초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또 다음 시간에 오늘 얘기한 걸 토대로 해서 또 깊은 얘기 나누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그 3번째 강의 마치시고요. 다음 주도 코로나에서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다가 다음 주 틀을 깨는 현대 한국 교회 건축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